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던 50대 후반인 나는 5년 전 사랑했던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갔다 올게요. 아버지, 저녁 식사는 둘이서 하세요. 그래, 잘 다녀오거라. 아침 현관에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일요일에도 회사 출근을 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거는 닮지 않아도 되는데 교사가 된 지 긴 세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돌봤고 항상 가정보다는 학교가 우선이었습니다. 알아, 벌써 가버렸어. 아들이 출근 직후 며느리 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합니다. 혼자 사는 나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며느리인 미경에게 부탁해서 반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쉽게 설득이 되지 않지만 며느리는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경이 나를 아주 따랐던 고교 제자인 탓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분까지도 아침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휴일 출근이라니 어이없네. 며느리는 휴일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고 가는 남편이 미워서 한마디 합니다. 그 옛날 아내도 이런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그 바가지가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마침 배가 많이 고프네. 금옥까지 내가 먹을게. 이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영양가도 풍부했고 맛도 아주 좋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에 소질이 없었던 나는 혼자 살 때는 외식으로 거의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들이 합치자고 너무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할 정도로 일이 바쁜가.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며느리가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영업직이니까 거래처 접대 등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 저렇게 일요일도 나가버리는 아들을 보며 말없이 참고 있는 이쁜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줄까 싶어 나라도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와 많이 닮은 미경과 같이 집안에 있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부부 같다는 망측한 느낌도 듭니다. 며느리도 나를 아주 부담 없이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놓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차로 1시간 거리에 울산에 아주 큰 쇼핑몰이 오픈했는데 오늘 둘이서 거기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민수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기다리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선생님 아니 아버님 둘이서 가요. 아직도 급하면 아버님보다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울산 쇼핑몰에 와서 우리는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다정하게 다니면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쇼핑을 즐기는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가 기억이 없네요. 젊었을 때 아내하고 주말에는 같이 쇼핑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꼭 밤에 뜨겁게 부부 관계를 했습니다. 그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며느리가 여자로서 또 느껴지며 숨겨온 본능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이프 발병 이래로 긴 세월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 육체를 보니 또 미친놈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오늘 밤에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그 짓 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애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나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는 며느리가 어떤 때는 원망스럽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얼마만이야. 나를 들뜨게 하는 행복의 겨운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쉬려고 들른 카페에서 둘이서 다정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 완전 너무 좋아. 선생님, 자기 때문에 오늘 완전 스트레스 풀려. 시아버지인 나를 완전 연인처럼 대합니다. 그래, 요즘 별로 외출이 없었지. 나도 맞장구를 칩니다. 하도 바쁘다고 오버를 하니까. 이 말을 하는 며느리 표정이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거리 사러 가요. 아버님, 스테이크용 고기도 사고 맛있는 와인도 사고요. 쇼핑을 끝내고 신나게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둘이 같이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킨십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둘만의 만찬. 와인을 건배하면서 느끼는 이 다정함.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릇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벌써 8시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까지 안 오다니 그렇게 일이 바쁜가. 일어나는 흥분을 억제하려고 일부러 아들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식히려 했습니다. 아준 늦게 올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며느리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이상한 말을 하더니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며느리 미경이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오래전부터 바깥에 여자가 있어요. 퇴근 후 와이셔츠에서 풍기는 여자 화장품 냄새, 가끔씩 오는 달콤한 문자 메시지, 카드 내역서에 있는 여성용 명품 구매 내역 등등. 증거는 너무 많아요. 미안하구나. 이걸 어떡하나. 아들의 외도에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으로서 확고한 직업의식 때문에 나는 평생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잘못 교육했구나 하고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하는 아들놈도 정말 괘씸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가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경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저 관심 없어요. 말이 왜 그래? 옆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내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내 팔에 살며시 감겨왔습니다. 거침없는 며느리 행동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저에게는 중간다리예요. 중간다리,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변함없이 선생님, 아니 아버님 한 사람뿐이에요.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선생님을 향한 열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도 느꼈죠. 그때 고교 3학년 시절 내가 담임을 맡았던 고세 시절 미경이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들이 생각났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던 며느리 미경은 담임인 나를 무척이나 따랐다. 제자를 넘어서 요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황한 적도 많았지만 나는 애써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 나 같은 아버지 같은 연령의 아저씨를 좋아했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편모스라에서 자란 저는 아버님 같은 어른의 따스함이 그리웠어요. 그 좋은 감정이 사랑으로 변해서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졸업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선생님을 갈망하고 있었죠. 남편을 우연히 알게 되어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이 선생님의 아들이구나 느낀 그 순간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그러면 나하고 재회를 하기 위해 합치자고 했을 때 드디어 내 사랑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 하고 너무 기뻤어요. 며느리의 이 광기 어린 집착이 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자로서의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니, 그리고 내가 가끔씩 혼자 하는 부끄러운 행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으니 그녀에게 명분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민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며느리와 어떻게든 이성을 차려보려는 나. 내 말에 며느리가 픽하고 웃는다. 나에게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내가 그래야 하나요? 그쪽에서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 아버님도 저하고 같이 자도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만 왜 남자 만들면 돼요. 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혼자 지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저 알아요. 제가 그리워서 가끔씩 아버님 팬티에 묻어서 나오는 거.
저는 민수 씨와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오래오래 사랑할 거예요. 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거의 포기 상태에 나의 무릎에 며느리가 앉아서 내 귀에 다가와 축축이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아버님은 그저 이 눈앞에 있는 젊은 육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입술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참은 우리들의 육정은 태풍이 되어 우리를 휘몰아쳤다.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뜨겁게 요구했습니다. 소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쾌함이었습니다. 온밤을 지새면서 몇 번이나 서로의 은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귀가 시간이 다 되어 샤워를 같이 하고 아쉽게 서로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너무 흥분돼서 한잠도 한시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내일이 오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미 자해 반 타이 반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새로 생긴 며느리와의 이 황홀한 사랑의 신세계를 지켜나가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아들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며느리는 나에게 달려와서 이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닌 내 소방님. 어제 못한 숙제 지금부터 천천히 오늘 하루 종일 다시 해요. 저 벌써 져좋아요. 그래 나도 너무너무 기다렸다. 이 순간을.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육체는 내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되었고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너무나 고마웠다. 아이의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짜릿하고 은밀한 나의 두 번째 청춘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열심히 비는 나에게 새엄마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슬럼프는 어떻게 나오지? 너무 의외의 이야기에 완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는 것 줄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엄마는 일어서서 마주보고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나는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 저를 해븐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는 유복한 의사입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오늘 하늘에 올랐습니다. 50대 후반인데 아버지 떠나시고 1년 조금 넘어서 떠났습니다. 방심하다 췌장암에 걸려서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엄마는 떠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만든 의사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픕니다. 100살까지 모시고 효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두 분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놓은 무책임한 생모와 의사를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새엄마. 생모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와 동생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집을 나간 것은 내가 고교를 막 들어갔을 때이다. 학교에 다녀왔더니 여동생 혜영이가 어두운 얼굴로 혼자 집에 있습니다. 엄마는 하고 물었더니 몰라 하고 짜증을 냅니다. 밤이 돼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께 물어도 오히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나 동생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빠는 40대 후반 만년과장, 나는 고1년, 여동생은 중1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 혼자의 힘든 살림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빠를 도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창 일할 나이에 집안일에 우리들 교육까지 책임졌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빠 모습에 바람나서 우리를 버린 엄마를 증오했습니다. 아빠는 점점 힘들어져 갔고
여동생과 나는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상위 1%에 머물던 저의 성적도 완전 곤두박질 쳤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불쌍한 아빠 생각에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고2가 되었을 때 아빠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입원 소식을 듣고 혜영이는 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린 혜영이는 엄마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한순간에 우리를 버리는지 모르겠답니다. 나 또한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이기고 나왔는지 신기합니다. 그날도 어제와 같이 방과 후 힘없이 둘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빠 침대 옆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혜영이가 아빠 이분 누구셔?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하고 그분은 말도 못하고 개면쩍게 서로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혜영이가 너무 반갑다는 듯이 아빠의 여자친구하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동료라고 하셨습니다. 혜영이와 나는 아빠의 여자친구 출연을 열렬 환영했습니다. 그분은 아빠 회사의 총무과 직원인데 30대 후반의 돌싱이래요. 엄마가 떠나고 아빠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대요. 착한 남자가 아내한테 버림받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안쓰러워대요. 조금씩 서로가 친해지게 되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정했나 봐요. 우리는 그분께 정말 고마웠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퇴원하고 그분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혜영이와 나는 그분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모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혜영이의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그분은 드디어 내가 고3이 될 때 우리 집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새엄마는 미모의 늘씬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선녀와 다름없고 저에게는 이상형의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새엄마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행사에 오셨을 때도 새엄마는 인기였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인 병기와 재문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새엄마를 보더니 미인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문이가 새엄마 팬티 본 적 있냐고 합니다. 원래 그런 거 하나 챙겨놓는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인가 밤에 베란다에 보니 예쁜 팬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 팬티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왕성할 때였고 특히 그런 곳에 관심이 절로 갔습니다. 혼자 하는 일을 제일 왕성하게 할 고3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우리 가족한테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새로운 감정을 눈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운 감정과 좋은 감정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흥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새엄마의 팬티를 하나 훔쳐내어 혼자 일할 때 사용했습니다. 상상의 세계에서 그 팬티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고3에게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거의 1등급이었고 스카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가출로 인한 정신적 방황과 집안일에 시달려 성적이 급강하했습니다. 인서울도 힘든 상황에서 고3을 맞이했습니다. 고3 1학기를 열심히 분발했으나 아슬아슬한 선에 머물렀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저를 후원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저는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방학 때 너무 빡세게 했는지 이상하게 의욕이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새엄마의 팬티나 붙들고 혼자 하는 일만 열심히 해댔습니다. 그동안 베란다에서 몇 개나 몰래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아빠는 출장을 가고 혜영이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학원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보통 야식을 주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 새엄마가 큰 방에서 금방 목욕을 마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혼자 말없이 제 방에 들어가서 바로 팬티를 꺼내고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엑스타시에 도달해서 막 터져나와서 그곳에 묻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과일 먹어라 하시며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새엄마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콱 떠오른 것은 집을 나간 엄마 생각입니다. 내가 저지른 이런 나쁜 일로 해서 새엄마가 집을 나간다면 폭망이다. 우리가 어떻게 새엄마를 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는데 엄마가 없는 그 끔찍한 시간을 다시 겪다니 절대 안 돼. 새엄마한테 가서 빌어야 한다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새엄마는 혼자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가서 겁에 질려서 떠뜸떠뜸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나쁜 짓 안 할게요. 제발 저희를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하고 매달리듯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날 마침 여동생하고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 일을 어찌했을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새엄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물건 훔쳐가서 그랬니 하고 물었습니다. 올 초부터 그랬는데요. 제가 공부도 하도 안 되고 그래서. 새엄마가 반응이 있다 싶어서 불쌍하게 보이려고 작전을 썼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걸 가지고 하면 풀리고 했습니다. 제가 인서울해야 하는데 못하면 지방 가서 집에 큰 부담도 드리게 되고 요즘 슬럼프가 심하게 와서 저도 모르게 이걸 또 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비는 나에게 새엄마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슬럼프는 어떻게 나오지? 너무 의외의 이야기에 완전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는 것 줄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새엄마는 일어서서 마주보고 가만히 제 손을 잡고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나는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 저를 해븐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 올라본 하늘은 다시 올라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보채는 저에게 새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맛있는 거 또 먹고 싶지? 그러면 너 나에게 약속해라.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의대 가겠다고. 저는 힘차게 냅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다음 새벽까지 새엄마를 몇 번이나 해븐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빅슬럼프에서 탈출했습니다. 새엄마의 살신성인의 배려 덕분으로 저는 용기 100배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으로 그해 의대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저번보다 훨씬 맛있는 선물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가라고 주는 센스 기프트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더 먹고 싶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재수를 했습니다. 새엄마의 리드가 능숙해서 저는 신이 나서 성격을 맞추어 드렸습니다. 새엄마는 저 덕분에 몇 번의 해븐을 왔다 갔습니다. 새엄마의 센스 기프트 덕분에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끝에 지방대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하셔서 의사 아들 공부 잘하라고 특별 배려하셨습니다. 학교 앞에 신축 복층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셨습니다. 새엄마는 매달 밑반찬을 가지고 우리 둘만의 아지트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센스 기프트를 주시고 밤에 운전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능숙한 스킬 덕분에 각종 다양한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내 또래 여자애들이 어리게만 느껴지고 연애에 벼룩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새엄마와 성격을 맞추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멋진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시켰고
저에게도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죄책감도 비밀 잘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새엄마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타입이라 잘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자연스레 새엄마와의 일들은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동생의 영희도 새엄마에게 깍듯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살까지는 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버지는 노환으로 떠났지만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몇 년 더 사실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의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혜택은 못 누리고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며 쓸쓸히 외칩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진숙 씨 사랑해요. 내 생에 꼭 만나서 부부돼서 이 은혜 갚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읽어주십시오. 저와 동년배인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이 은밀한 소설로 편안한 주말을 시작하십시오. 100세까지 팔팔하셔서 오래오래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돌싱남입니다. 저는 특별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는 장기간 연애를 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상상이었고,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 둘씩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용변 후 변기 뚜껑 처리 문제, 치약 짜는 문제 등 매사에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부끼리는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고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처는 항상 본인 위주로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게다가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나중에 전처는 바람까지 피우다가 들켰습니다. 어차피 결혼 유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게 되었고, 지금도 평생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혼을 하고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귄 전처랑도 트러블이 잦았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전처와 오랜 기간 사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몇 년 만에 혼자라는 게 좋아서 혼자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 생각이 날 때는 혼자서 위로를 하거나 돈으로 여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삶의 현타가 왔고, 연애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젊어서 풀지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요즘은 어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혼 남녀들이 많은 어플이 있는데 그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플이 그렇듯 남자는 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살다 보니 돈을 쓸 때도 많이 없어서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이 어플이 좋은 게 사진도 있고, 각자가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 성격, 지역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며칠간 매치되는 여성들은 얼굴이 정말 아니거나, 얼굴이 괜찮은 분들은 기독교, 먼지역, 흡연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괜찮은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슈퍼 오케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쪽지를 보냈고, 다행히 여성분이 수락을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다 시간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예쁘게 보였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조신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플 보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보고 많이 실망하기는 했습니다. 사진이랑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는데 대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애프터를 했고 그렇게 사귀기로 했습니다. 같이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궁합이 썩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만 시간이 돼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통 2주에 한 번 데리고 갔는데 저는 2주 동안 참은 걸 한 번에 다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자신을 파트너로만 생각하냐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사이에 앉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밖에서 데이트를 더 원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만났을 때 몇 번이라도 더 앉기를 바랬는데 그녀는 제가 그녀를 앉기 위해서 만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자를 잘 앉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녀도 막상 안기면 정말 울부짖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안기는 것에 또 회의적이니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친구랑 술도 먹고 그 친구네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 재수 씨는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습니다. 친구 아내는 우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애교 많고 싹싹해서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항상 재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 얼핏 뵙기는 했는데 친구 장모님은 정말 미인이십니다. 나이도 많이 젊어서 저랑 몇 살 차이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수 씨 아버님이 재수 씨 어렸을 때 재혼을 한 것이었고 친엄마랑 다름없이 재수 씨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장모님은 친구 아내보다 21살밖에 많지 않았고 우리보다 14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잘 꾸며서 그런지 저랑 5살 정도밖에 차이 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도 친구네 신혼집에 가끔 가기는 했습니다. 친구가 결혼한 후 1년 정도 후에 친구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장례식장에 가기도 했고 발인 날에 운구도 도와주고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몇 주 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때 도와준 걸 자신의 장모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친구 집에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비록 친구 집이었지만 친구 장모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셔서 그런지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뵙고 장례식장에서 초췌한 모습만 봤는데 그날 친구 장모님을 보니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친구 아내도 예뻤지만 친구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사위 친구니 저를 사위처럼 대해주시기는 했지만 저는 약간 여자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예쁜 아내도 있고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몇 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지나자 재수 씨가 복직을 해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봐주신다 했습니다. 친구 아들이 너무 어릴 때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지만 돌잔치를 기점으로 친구도 시간이 많아져서 종종 밖에서 보기도 했고 2차로 친구네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어리니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재수 씨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친구 장모님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갈 때는 재수 씨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가지고 가거나 배달을 시켜주었고 아직 어리지만 조카 용돈이나 선물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환대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위 친구다 보니 어색한지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술 한 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손자 때문에 많이는 안 드셨지만 그래도 맥주 몇 잔씩 드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혼 생활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를 통해서 반찬도 보내주시고 더 자주 초대해주셔서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장모님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고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모님은 너그럽고 인자한 성격으로 저의 스트레스를 보듬어 주셨고 그럴수록 점점 친구 장모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라서 편하게 입고 화장도 많이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여자친구 외모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틈만 나면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고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보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결국에는 헤어졌습니다. 어차피 앉는 것도 눈치 보면서 안아야 하는데 데이트 비용은 또 제가 거의 다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을 써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친구 장모님이 한번 자리 잡고 나니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 장모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고 항상 친구나 재수 씨와 함께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 안부식으로 몇 번 연락을 한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새 식구 오붓하게 다녀오라며 자신은 좀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로 친구 장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한 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여행 가서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지 않으시냐? 그동안 저에게 대접을 잘 해주셔서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스케줄이 좀 있다고 하셨고 스케줄 없는 날에 그럼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먹고 싶다는 메뉴를 검색해서 일부러 차로 몇십 분 가야 하는 괜찮은 맛집을 알아봤습니다. 장모님도 좋다고 하셨고 제가 차를 몰아 장모님을 태우러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친구 집에서 편한 모습만 봤었는데 외출을 한다고 꾸민 장모님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40대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를 사위 친구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나오신 거였지만 저는 꾸민 그녀를 보자 첫 데이트 마냥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드라이브도 하고 남한강이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밥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녀와 더 있고 싶어서 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컸고 어린이집 등 하원은 친구나 재수씨도 할 수 있으니 이제 슬슬 친구네와는 따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부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며 아마 혼자 지낼 자신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친구네 집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이제 장모님도 따로 사시면서 장모님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얘기가 통한다며 좋아했습니다. 장모님을 친구네 집에 바래다주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친구들과 스케줄이 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며칠 안 남은 친구네 여행 기간에 시간 되실 때 있냐고 물어봤지만 간만에 혼자 있는 기간이라 스케줄을 다 잡아놨다며 친구 부부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으로 한번 와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계속 들이대면 거부감이 들까봐 쿨한 척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고 장모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 친구네 집에 몇 번 갔고
친구 장모님을 보면서 애틋한 감정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친구는 며칠 전부터 따로 나가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가 사신다는 얘기 들었다며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물어봤고, 장모님은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 될 때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만나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왔고, 그 모습에 눈에서 하트가 뿅뿅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집에 가서 한우를 먹으며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스케줄이 없다며 오랜만에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기질이 좋으니 술은 술술 들어갔고, 장모님도 저도 술에 좀 취했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이도 있고 관계가 친구 장모님이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비밀로 하면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거면 제 마음이라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술이 좀 과했다며 일어서자 했고, 그렇게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정말 좋아한 첫 여자였는데 친구 장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구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만남조차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핑계로 이렇게 까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주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잊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냐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녀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준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말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킨 술 안주도 다 떨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장소를 옮겨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에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술집에서와는 다른 그녀의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맥주 500세제곱센티미터를 몇 잔이나 먹었고 정말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집에서 늦잠을 자고 숙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를 안았던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했고 그토록 원했던 그녀를 안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그녀는 벌써 북엇국을 끓이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술집에 나갈 때만 해도 제가 싫지는 않았지만 사위 친구랑 사귈 수 없으니 거절을 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백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맥주집에 간 건데 저의 대화와 생각에서 자신도 확신이 섰다며 술에 취한 저를 꼬신 건 자신이라며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젊어서 그런지 어젯밤 정말 대단했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을 아는 건 기억이 나지만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며 다시 한번 앉자고 했고, 장모님도 좋다고 해서 우리는 2차전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모든 걸 천천히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동안인 얼굴만큼이나 몸도 탄력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50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4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50대의 연륜에 맞게 노하우가 정말 쩔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안는 내내 짜릿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궁합이 잘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스갯소리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물 나올 때 노를 마구 저으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의 혼이 나갈 정도로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댈 정도로 그녀를 열정적으로 안아줍니다. 그렇게 그녀와 비밀스러운 관계가 된 지 1년여가 되어갑니다. 친구도 재수 씨도 우리의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말로는 자신의 장모님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혼자 쓸쓸하게 계신 것보다 그게 좋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모님 애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저라는 것을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를 보면 사위라고 여겨지고 재수 씨를 보면 딸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리고 그녀도 주위에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재혼을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원하고 있고 여전히 궁합도 잘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모성애도 느끼고 있고 사랑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도 제가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항상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앉는 것도 너무 좋다고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저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비밀만 잘 지키며 사랑한다면 관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에게 푹 빠져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관계이지만 저도 혼자이고 그녀도 혼자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채널 가끔 보는데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위의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선배님들 인생 정도 되면 지금 제 현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녀의 말대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나중에 물도 안 들어오거나 노 저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녀는 요즘도 장마처럼 물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힘 좋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물 들어올 때 노 저읍시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탓에 출산은 무리라는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단 한순간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저도 아버지의 그 헌신을 잘 알기에 세상 그 어떤 부녀관계보다 애틋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걸 모두 들어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덕인지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에서 직원 100명을 먹여 살리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 덕에 저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늘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미안해하셨고 딸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걸 바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아빠는 일하면서 알게 된 좋은 청년이 있으니 한번 만나나 보라시며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이었는데 아빠 회사의 컴퓨터를 점검해주면서 알게 되었고 가진 건 없지만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제가 평범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아빠가 속으로 저런 청년이라면 사윗감으로 좋겠다 싶어 점 찍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겐 제가 본인의 딸이란 걸 밝히지도 않고 소개하셔서 남편은 거래처 사장님이 참한 아가씨 있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아버지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순박한 사람이었고 왜 아버지가 이 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줬는지 알만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저 역시 언뜻언뜻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남편에게 매력을 느꼈고 아빠에게도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죠. 평생을 외롭게 지내시던 우리 아빠한테도 저라는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우리 아빠와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에게 저를 소개해준 사람이 장인 될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80년대에도 안 먹힐 말을 하면서 결혼 승낙을 구했고 아빠께서도 그런 구식적인 멘트에도 마냥 좋아하시며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딸 결혼식 누구보다 화려하게 치러주고 싶다고 하셔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고 회사 직원들도 초대하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으며 결혼식도 잘 치렀어요. 저는 그 큰 집에 아빠 혼자 살게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고 남편도 흔쾌히 받아줘서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신혼인데 늙은이가 방해되는 거 아니냐며 아파트 구해줄 테니 분가하라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얘기가 끝이 나 있었고 아버님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모시겠다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그러니 빨리 여자친구 만들려며 제가 억지도 좀 부렸죠. 사실 아빠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아빠 회사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일 잘 배워서 나중에 회사를 저와 남편이 같이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제안해 주셨고 남편은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높은 직급에 연봉도 대폭 상승한 조건으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정말 집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것 뿐인데 제대로 된 가정이 구성된 것 같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저희 가족에게도 축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빠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기뻐하셨죠. 제 임신 사실에 회사 전체에 제 임신턱이라며 회식비를 돌리시며 모두와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무슨 갓난 아기 다루듯 보살폈고 두 남자의 든든한 보살핌 속에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빠께서는 첫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 정말 아이처럼 우셨어요. 아이고, 지수 엄마, 나 이제 죽어서 당신 만나러 가도 여한이 없어. 우리 지수가 이렇게 커서 아이까지 낳고. 아빠의 오열에 저와 남편도 덩달아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었네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살면서 한 가장 큰 효도가 아빠께 손주 안겨드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평소에 워커홀릭이던 아빠도 퇴근 시간이 땡 하면 남편과 같이 집에 들어와서는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생전 처음 하는 행동도 하셨어요. 아이고, 회사 가기 싫다. 회사 땡땡이나 칠까? 박서방 자네도 나랑 같이 땡땡이나 치고 우리 우진이랑 놀까? 아이를 낳고 2년간은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참 우리의 행복을 질투했던 건지 여느 날처럼 남편과 아빠를 출근시켜 놓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씨, 저 김비서인데요.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졌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전화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죠. 거기에는 남편과 김 비서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도착하자 남편은 아빠가 아침 회의를 끝내시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셨다고 남편도 놀라서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빠가 수술실에 있는 1분 1초가 하루처럼 느껴지고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3,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워낙 긴급해서 수술을 진행했고 뇌출혈 부위는 일단 수술을 잘 했는데 출혈 부위가 워낙 커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아빠는 뇌출혈 상태로 뇌의 일부가 이미 손상돼 버려서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투병 생활은 시작되고 회사는 일단 전문 CEO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평생 사랑을 주셨는데 아빠의 병간호를 남에게만 맡길 수 없어서 전문 간병인과 번갈아가며 아빠를 보살폈습니다. 정말 저에게 태산 같게만 느껴지던 아빠가 저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아빠의 상태를 들으러 의사 선생님께 다녀오는 사이에
아빠의 입원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신우가 병문안을 와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연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죠. 사돈 뇌출혈로 깨어나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아들이 사장님 되는 건가? 엄마, 당연하지. 언니는 회사 일에 별 관심 없어 보이던데. 오빠가 회사 대표 해야지. 사돈께서도 그러라고 회사에서 일 배우러 가신 거 아니야? 우리 준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당연하지. 어차피 외동딸이잖니. 회사 운영은 남자가 해야지. 언니가 상속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야. 엄마 그거 알아? 저쪽 사거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도 사돈 거래. 그것도 다 우리 준태 거 되는 거 아니겠니? 이제 우리 집도 팔자가 피는구나. 사돈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데 병문안이라고 온 시댁 인간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 병문안 와서 그게 할 소리예요? 도대체 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언니,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아가씨는 입 다무세요. 그 10층짜리 건물이 왜요? 그거 누가 준대요? 우리 아버지 재산에 아가씨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셔서 기분 좋아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돈 좀 있다고 말을 막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참 심하다. 신우이한테 입 다물라니. 네 아버지가 없으면 네 남편이 가장인데 지금도 네 남편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병문안도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저에게 병문안까지 온 사람들을 병문안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건 무슨 경우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알려줬죠. 동생과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며 자기가 잘 말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달랬고 저도 아빠 일만으로도 머리가 너무 복잡했기에 더 이상 이 일로 싸울 만한 기력도 안 남았었어요. 그저 아빠가 제발 한 번이라도 눈을 뜨시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가혹했어요. 6개월간 아빠 옆에서 간호하며 깨어나시기만을 빌었지만 아빠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엄마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김 비서님이 찾아오셔서 아빠가 생전에 써놓으셨던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아빠의 재산은 모두 제 앞으로 남긴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는 제가 원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그게 아니라면 전문 CEO에게 맡기라고. 절대 사위가 회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김 비서님은 조심스럽게 제가 6개월간 아빠 병간호하는 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쓰러지고 회사에선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대장질한다고 남편은 아빠의 사위라는 허울 아래서 마치 자신이 사장이 된 양 굴었고 저놈 저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나 간부들도 진짜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남편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버지 사위로 대접받으면서 이제까지 해오는 다른 대접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사람이 변했다는 걸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가 끝난 후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 시어머니 생신날에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남편과도 약간은 서먹해진 상태였기도 했고 병원에서 들은 시댁 식구 이야기들과 겹쳐서 아빠의 유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와 있었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 집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서 있었는데 그건 분명 아빠 차였습니다. 아빠 차가 시댁 앞에 세워져 있는 걸 보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정말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이야, 이제 그 회사 우리 아들이 맡는 거야? 사장님 아들 둔 덕에 벤치도 다 타보고 정말 호강한다 호강해. 준태야, 네 처한테 말 잘해서 그 건물에 내 가게도 하나 좀 내주면 어떠니? 엄마, 그런 것까지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내가 가장인데? 걱정 마. 하고 싶은 가게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알아보고 차려줄게. 건물주가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오빠, 저번에 말한 것도 잊지 마. 나 카페 차려준다는 거. 그 시댁 가족들의 대화는 우리 아빠 재산이 마치 자기들 재산이냥 굴면서 지들끼리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김칫국 드링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병문안 와서도 그러더니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건물에 니들이 장사를 하니 많이 떠드는 거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 건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데? 그리고 저 밖에 우리 아빠 차가 왜 서 있는 건데?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날 왜 큰 소리야? 지금 겨우 그런 걸로 시어머니 생신날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는 거야? 남편 가족한테 좀 베푸는 게 그렇게 싫어? 돈 많은 사람들 욕심 많다더니 딱 이 꼴 보고 하는 말이네. 어차피 탈 사람도 없는 차 좀 타면 어떻다고 이렇게 난리냐? 탈 사람도 없는 차? 진짜 빌어먹을 놈이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제 알겠네. 아빠가 왜 당신 회사 운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한 건지. 이제 우린 끝이야. 이혼해. 정말 제가 알던 그 순박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과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기회 노린 듯 돈만 보고 득달같이 잘려드는 이런 인간들을 더는 보고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시댁 식구 모두가 얼어붙었고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죠. 얘야, 흥분 가라앉히고 어차피 너 아버지 재산 많이 받았잖니. 네 남편 가족들 좀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큰 문제니. 너도 이혼하고 재산 분할 소송하면 네가 불리한 거 아니냐. 너도 이제 남편까지 없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니. 그러니 무슨 재산 분할 같은 무식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집안은 우리 아빠 재산에 눈이 뒤집혀 있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졌을 때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 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무식하면 뭘 좀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왜 재산 분할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인간이 당신의 가족들 회사에 이름 올려서 월급도 타먹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당신 아들하고 재산 분할 소송 붙을 일 없으니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들 깜빵 가면 면회나 잘 가요. 그리고 거기 아가씨, 남자친구까지 우리 회사에서 돈 받고 있던데 그거도 조사 들어갈 거니 각오하세요. 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인간 가족들은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네들이 정신이 나갔었다며 저한테 갑자기 울고 불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정말 싹싹 빌었어요. 참 씁쓸했습니다. 30분 전까지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인간들의 거지 같은 모습에 역겹기까지 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남편에 대한 감사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자기 가족들을 불법 취업시켜 돈을 받아간 것도 모자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이 커졌는지 나중엔 회사 돈까지도 손을 댔더라고요. 회사 돈을 정말 꼼꼼하게도 해먹었더라고요. 감사가 끝난 후 김 비서님께서는 모든 결정권을 저에게 일임해 주셨어요. 그 인간과 시댁 식구들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본 이상 저에게도 그들에게 남은 온정이랑 1도 없었고 다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인간은 회사 감사에서 하다 자기 엄마 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그걸 지 엄마 탓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저 순박할 수밖에 없던 자리에 있던 인간이 장인덕의 회사에서 주제에 맞지도 않게 대접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니 탐욕적인 본성이 드러난 것 뿐이겠죠. 지 엄마 탓, 동생 탓 해가며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회사 공금횡령 부당수급 등으로 구속시켰고 회사 돈을 부당수급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경찰 조사받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5년이나 함께 산 인간인데 구속 판결이 나기까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 미련이 남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막상 판결이 나고 나니 그저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근심이었나 봅니다. 최근엔 김 비서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회사 경영에도 조금씩 참여하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와 정말 행복하다가도 가슴 한켠에 아빠가 남아서 어느 날은 갑자기 먹먹해집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마음이 허전해서 주저리 써봤는데 글을 쓰다 보니 아빠가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왜? 나 어린이집 때려쳤다. 어머, 거긴 오래 다니더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원장 고개 나 내보내고 싶은지 나보다 어린 것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꼴도 보기 싫고 체력도 딸리고 해서 그만뒀어. 그만둔 김에 몇 달 좀 쉴까 했는데 남편 그 왼수가 술값으로 카드 엄청 긁어 놓으셨네. 자기 버는 월급은 지 주둥이 술로 다 들어간다니까. 어휴, 열불나. 내가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본다. 영민이 아빠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속상한 일 있었나 보네.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모으면 뭐하나 싶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전생에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나. 어휴. 그래서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걱정돼서 다른 일 찾아보려고.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들어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줌마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다 따가지고 있더라. 실제 일하는 사람도 꽤 되고 3개월인가 학원 다니고 시험 합격하면 자격증 따고 바로 일할 수 있대. 국가에서 배움카드 발급받으면 수강료도 지원해주고. 근데 나는 왜? 왜긴 너도 같이 다니자. 나중에 집에 식구들 혹시 누가 아플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나라에서 돈 얼마 지원해준대. 싫다고 뻗대는 지숙이를 온갖 회유를 해서 같이 다니며 원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민숙이는 46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줌마이다. 예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20년 동안 지내오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기운도 없고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기관지도 많이 좋지 않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요즘엔 일단 따놓고 본다는 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땄다. 나이 들어도 내 몸만 성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고령 노인 인구도 많아지니 요양보호사 직업이 사라질 리는 만무하고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혼자 하긴 뭐해서 집에서 잘 놀고 있는 친구 지숙이를 꼬셔서 같이 학원에 다녔는데 고등학교만 나온 민숙이는 벌써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와 담쌓은 지는 오래된 터라 시험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둘은 첫 시험에 단번에 합격하였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둘을 공부시키고 고만고만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월급은 많지 않은 남편과 먹고 살려면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친구 지숙이처럼 팔자가 좋아서 한가롭게 사우나나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한다. 젠장, 나도 얼굴이 조금만 더 이뻤다면 이렇게 아동바동 살지는 않았을까? 기실, 지숙이는 공부는 영 꽝이었고 노는 데선 1등이었다. 민숙과 같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지숙이는 얼굴이 이쁘니 20대 어릴 때 거래처 사장님이던 지금의 남편이 일찍 점 찍어 두었다. 다른 놈이 채갈까 급하게 데려갔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처음 연애할 때처럼 애지중지 아껴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가 지숙이는 얼굴이 항상 활짝 펴있다. 나 사랑받고 있어 얼굴에 써있다. 내 얼굴은 그 반대겠지? 지숙이가 부부 모임을 가지자고 하는데 나는 그 꼴이 별로 반갑지 않아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도 없고 대화도 없다. 자식들도 아들들이고 한창 공부한다고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잠자느라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각자 따로 생활하는 게 맞을 거다. 주변의 엄마들은 아들 군대 간다고 대학교 기숙사 들어간다고 울고 끌어안고 하는데 나는 그 모든 게 무덤덤하고 아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낼 것 같아. 요양보호사는 시설에 들어가서 일해도 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가서 시간제로 일을 할 수도 있다. 시설에 들어가면 직원처럼 그 안에서 노인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필요한 일까지 해야 하니 업무가 많고 강도가 세서 돈은 많이 받지만 몇 년 하고 나면 골병이 든다고 한다. 나는 아무도 아껴주지 않는 몸, 나라도 아끼자 싶어 가정요양보호사를 하기로 하고 요양보호사협회에서 필요한 가정으로 알선해 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씨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예, 오늘부터 김갑수님 생활 도와드릴 요양보호사입니다. 민숙은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인터폰에 대고 얘기했다. 단독주택의 넓은 집에 높은 담장이 길다랗게 늘어서 있고 담장 너머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가지를 길게 들이우고 있다. 집 더럽게 좋네. 괜히 부럽고 배알이 꼴린다.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민숙이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집이다. 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우여곡절도 많았다. 결혼하고부터 민숙이 아끼고 아껴 대출을 절반 이상 받아 겨우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있는 집 사람들이 더하다는데 좀 수틀린다고 첫날부터 쫓겨나진 않겠지? 지숙이도 잘 산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민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김갑수요. 신선처럼 눈썹과 수염이 하얗고 길다. 이 집에 오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 김갑수 할아버지는 100세이신데 혼자 생활하니 자녀들이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적적하실 때 말벗이라도 해드릴 친구를 찾는다는 것이다. 100세지만 거동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도 일상생활은 힘들고 앉아 계시는 정도겠지 했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정정함에
민숙이 도와준다고 온 게 무안할 정도이다. 앉아요. 차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하고 민망하다. 혹시 다른 노인도 간병해준 경험 있어요? 아니요. 오늘이 요양보호사 첫 출근입니다. 나도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고 온 게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딱히 필요한 게 없는데 자식들이 모시고 살자는데 싫다고 했더니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같이 지내라고 해서 모시게 된 거요. 아, 네. 집안일 해주시는 분도 매일 오전에 왔다 가니 딱히 해야 될 건 없고 나하고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볕 좋으면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합시다. 아, 네. 근데 제가 해야 될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긴 그런데. 운전은 할 줄 알아요? 네,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초보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허허, 그럼 여기저기 다닐 때 운전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운전은 하다 보면 금방 늘지. 근데 저를 뭘 믿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보험이야 민숙 씨도 같이 들어두면 되고 사고 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100살 살고 나니 무서운 것도 없어. 100살 돼봐. 갑수 할아버지는 몸만 정정한 게 아니라 마음도 젊은 사람들처럼 열려있어 내가 생각하는 보통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세련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 갑수 할아버지와의 첫날은 지나가고 있었다. 자,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운전해 볼까요? 벌써요? 저 집에 가면 올 때는 할아버님이 직접 운전해 오시려고요? 아, 김 기사 있으니까 셋이 타고 가면 되지. 갈 때는 민숙 씨가, 올 때는 김 기사가.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쿵짝이 잘 맞는 친구가 되어 여기저기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진정한 드라이버는 고속도로도 타봐야 한다고 해서 길진 않지만 짧은 고속도로도 타고 드라이브 겸 운전 연습을 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휴게소에 가서 포춘베어라고 있는데 파란색 곰인형 철제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쳐다보는데 목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 난간에는 남산에서 많이 보았던 소원 자물쇠도 있어서 나도 소원을 빌며 하나씩 걸어놓았다. 내 소원은 말 안 해도 아들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과 성인 4명이 살기엔 좁은 아파트를 조금 더 넓히고 싶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 거기에 더해 김갑수 할아버지의 건강까지. 갑수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란다. 10대 소녀도 아니고 100세 할아버지가 새침하게 비밀이라니.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 한참을 구경하고 기분 낸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감자, 소떡소떡, 호두과자, 커피, 각자 취향대로 맛있는 것도 잔뜩 골라서 차에 타서 먹기도 했다. 갑수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심이 되면서 처음 고속도로를 운전했다는 긴장감이 그제야 풀렸는지 졸음이 쏟아졌다. 집에 갈 시간은 아직 좀 남아있으니 소파에 조금만 쉬다 가야겠다 생각하며 앉아서 오늘 재밌었던 일을 생각했다. 이건 일이 아니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였다. 지금이 신혼보다 더 재밌게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소파에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벌써 밖은 어두워져 있었고 내 위에는 따뜻한 담요가 덮어져 있었다. 깨우시지. 너무 늦게까지 패기 쳤네요. 아니, 피곤해서 그런 걸 어찌 깨우누.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거보다 민숙 씨 덕분에 요즘 살맛나.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면 30년은 더 젊어질 것 같은데. 오빠는 좀 양심도 없으셔. 농담으로 한 말에 갑수 할아버지는 껄껄 웃더니 멋쩍어 하며 그런가 한다. 오빠까지는 아니고 오라버니라고 할게요. 그게 더 낫네. 고마워 민숙 동생. 급하게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저녁 먹고 가라고 뭐 좀 만들어 놨는데 먹고 가. 기왕 늦은 거. 휴게소에서 샀던 것들이네요.
난 호두 과자 좋아하는데 언제 먹어도 맛있어. 호두 과자를 하나 집어 먹으며 식탁에 앉는데 옆에 꺼내놓은 와인이 보였다. 호두 과자랑 소떡소떡 먹는데 와인은 좀 그렇지 않아요? 많이는 아니고 매일 자기 전에 반주로 와인 한 잔씩 마시고 있어. 오늘도 피곤하니 와인 마시고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갑수 오라버니 건강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 텔레비전에서 매일 와인 한 잔씩 마셔주면 건강에 좋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럼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럼 한 잔만. 이게 달콤하긴 한데 센 거라. 제가 뭐 술 마시고 난장이라도 부릴까봐 그 걱정이세요? 아니면 오라버니한테 앵길까봐 걱정되세요? 민숙이 힘들까봐 그러지. 난장 부리면 받아주고 민숙이처럼 예쁜 여자가 앵기면 나도 같이 안고 난 다 좋아. 갑수 오라버니는 말로도 못 당한다. 빈말이라도 삶에 찌든 아줌마 예쁘다 해주니 눈물이 날 만큼 기쁘다. 내가 누구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던 게 언제이던가. 우리는 두런두런 얘기를 하며 휴게소 음식과 와인을 마셨는데 와인은 달콤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게 딱 내 취향이었다. 와인은 거의 내가 다 마신 것 같다. 맨날 막걸리나 소주, 맥주만 마시다 와인이라니. 갑수 오라버니는 나중에 본인이 즐겨가는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도 제대로 풀코스로 같이 대접하겠단다. 갑수 오라버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그런 매력에 빠져서일까? 술기운일까? 갑수 오라버니가 내 눈에는 점점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갑수 오라버니 집에서 보냈다. 남편과 아들들은 전날 안 들어간다고 전화했더니 그냥 알았다고 했다. 어디 있을 거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또 지숙이랑 사우나 가서 놀다 자고 오나 보다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제 갑수 오라버니와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요양보호사와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다. 갑수 오라버니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도 같이 운동을 시작하자고 권해서 같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하나씩 같이 해보기로 했다. 지금 하고 싶다고 적어 놓은 것만 해도 1년치는 될 것 같다. 내 인생은 점차 바뀌고 있다. 고달프고 안달복달 하던 삶에서 나를 챙기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갑수 오라버니와 함께 있는 동안은 지숙이 부럽지 않다. 매일매일의 연애는 즐겁고 사는 게 재밌다. 갑수 오라버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제 내 소원은 그게 제일 1순위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상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나이 40이 되어서야 사랑하는 사람의 그늘에서 쉬며 이런 게 행복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연 보내는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워낙 먹고 살기도 바빠 이리저리 일하러 다니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이 없었네요. 차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설거지하며 청소하며 노래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그러다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재미있게 듣다가 저도 용기 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과 밖에 나가서 시장이나 영화를 보러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빠와 딸인가? 불륜인가? 쑥덕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저와 남편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40대니 남편은 60대. 거기에 남편은 우리 아빠 친구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한사코 거절하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 친구로 한마을에서 어울리며 같이 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 없는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였지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빠와 엄마는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귀게 되었고 20살 성인이 되어 아빠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되면서 엄마와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크고 나니 엄마는 그때의 일을 자주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빠가 다른 여대생들 만나 미팅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할 텐데 강의 끝나면 불이 나게 집으로 와 엄마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을 하고 저를 가진 상태여서 더욱 지극정성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렸어도 자상하고 엄마밖에 몰랐다고 하며 엄마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때를 회상하곤 하셨습니다. 영선아, 나 왔어. 오빠 왔어? 자고 있었어? 미안. 더 자고 있어. 오빠가 저녁 할게. 아니야, 다 잤어. 내가 할게. 왜? 오빠가 해준다니까. 전처럼 후라이 새카맣게 하면 우리 애기 놀랄까봐. 크크. 하긴 너는 쉽게 하던데 나는 어렵더라. 후라이팬에 기름을 먼저 둘러야 돼. 그냥 하면 달라붙어. 그리고 불 조절도 해야 하고. 기술이 필요하군. 나한테 알려줘. 내가 배워서 너 피곤할 때는 간단하게라도 해줄게. 어머님 아시면 멋 떨어진다고 기함을 하시겠는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아빠도 집에서 요리 자주 하셔. 비밀인데 실은 우리 아빠가 엄마보다 요리 잘하시거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속삭여? 혹시나 우리 엄마 속상할까봐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야. 크크. 호호. 그럼 유전적으로도 오빠도 소질이 있겠는걸? 그럼 오늘부터 하나씩 간단한 건 알려줄게. 저번에 실패한 후라이부터. 좋아, 후라이야, 내가 간다. 널 맛있게 요리해버리겠어. 뒤집개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렇게 외치는 아빠를 보며 엄마는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를 임신한 동안 아빠 덕분에 마음도 편하게 지내고 많이 웃었고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이쁘게 태어난 거라고 늘상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학생 부부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게 당연한데 부모님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과수원도 하고 소도 많이 키우고 하며 마을에서는 제법 유지여서 아빠의 대학 생활도 결혼 생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며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같이 육아를 하느라 아빠는 친구들과 어울릴 틈도 더욱 없었는데 그래서 친한 친구가 집에 와서 저를 봐주며 같이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지금 저의 남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를 좋아해 저를 보면 그렇게 예쁘다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안이 그리 넉넉하진 않아 일하랴 공부하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는 벌써 결혼을 하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야, 최민수, 넌 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좋은 부모님의 이 이쁜 아내, 토끼 같은 자식까지. 내가 30에나 이룰 수 있을까 한 것들을 20살에 다 이루다니 복받은 놈. 자식, 부럽냐?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배워라. 나중에 너도 결혼해서 나처럼만 해. 그럼 너 삼시세끼 따순밥 얻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뭐야? 너 이런 정신머리로 살다니? 얻어먹다니 나는 내가 삼시세끼 해다 바칠 거다. 하하, 이런 나보다 더한 놈을 봤나?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는데 나연이 두고 발이 안 떨어지네? 넌 어떻게 학교 다니냐?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연이하고 우리 와이프 사진 지갑에 넣고 다니잖아. 와, 역시 넌 나연이 아빠 자격이 있다. 내가 인정. 너도 나연이 보고 싶으면 내가 이쁜 사진 하나 줄게. 자주는 못 오더라도 보고 힘내서 돈 많이 벌어와라. 나연이 간식 사들고 오면 나연이도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럼 나중에 오면 꼭 챙겨줘. 나 간다. 아직 어린 나이라 내 친구들만 해도 애기가 이쁜 줄 모르던데. 우리 나연이 이뻐 죽는 거 보면 딸바보 예약이야. 기현이 자식,
집안이 어려워도 열심히 살고 사람 소중한지 알더라고. 좋은 놈이야.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 친구도 좋은 사람이 생기나 보다. 그치? 끼리끼리라잖아.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도 없고. 그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거지.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런가? 호호.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좀 순하고 낙천적인 편이라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인형놀이 할 사람 하면 나 하며 친구들이 대답하느라 난리였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 모두 데리고 집으로 와서 대문을 들어서며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 공주님 왔어요. 엄마가 맛있게 떡볶이 해줄게. 놀고 있어? 네, 많이요.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작은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친구인 지금의 남편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집으로 와서 시간을 보냈고 올 때마다 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 생일날에 딱 맞춰서 온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챙겨주었고 저는 제 생일이 오면 을에 아저씨가 선물 사주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나연이 잘 지냈어? 우와, 키 많이 컸네. 머리도 길어서 예쁘게 땄고 몰라보겠는걸? 저도 이제 숙녀라고요. 네, 숙녀님. 여기 생일 선물 대령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는 커서 꼭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 아저씨도 좋아. 근데 이거 어쩌지? 아저씨는 우유를 좋아해서 우유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왜? 아저씨 우유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좀 곤란한데. 우유 말고 주스는 안 돼요? 난 주스는 너무 달아서 별로더라고.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엄마에게 우유도 한 컵 달라고 했습니다. 밥 먹는 틈틈이 우유도 마시면서 부모님과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신은 온통 우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우유 한 컵 마시고 만다. 혼자 다짐을 하며 조금씩 우유를 삼키다 보니 어느새 한 잔이 다 비워졌고 저는 자랑스럽게 아저씨에게 빈 컵을 보이며 아저씨, 저 이제 아저씨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우유는 죽어도 먹기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제가 말없이 우유를 마시다니 아저씨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연이 우유 잘 마시니 무럭무럭 자라겠네. 우유 열심히 마셔서 나중에 엄마만큼 크면 아저씨랑 결혼하자. 네, 아저씨.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 저에게 아빠는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연이 나랑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오빠한테 내가 있잖아. 이리 와. 엄마는 아빠를 안고 토닥여 주었고 우리는 모두 크게 웃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하늘이 우리를 시샘한 건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저를 교실 밖으로 불러내셨고 교무실에서 저에게 조용히 부모님 교통사고 나셨으니 얼른 집으로, 아니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아직 미성년자라 저는 엄마 아빠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멍하니 병원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찾아 병원에 온 건 아저씨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저씨가 오자 학교로 돌아가셨고 아저씨 품에서 저는 그때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건 꿈이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반길 거다. 자고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있을 거다. 매번 그런 기대를 하던 것도 하루 이틀 저는 점점 엄마 아빠가 저의 곁에서 영영 떠나버린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친가와 외가에서는 너 편한 곳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시골로 내려오라 하셨지만 제가 고등학생인데다 이제 곧 수능이라 시골로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살던 저는 나도 엄마 아빠한테 갈까?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저보다 더 마음 아프셨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걱정에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엔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당분간 저를 돌봐주기로 하셨고,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외할머니와 둘이 조용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겨울에 눈에 미끄러져 거동이 불편해지시니 시골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내려가시는 대신 할머니가 오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괜찮다며 만류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갈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 안 오셔도 돼요. 할머니 서울 차 타고 올라오는 것도 힘드신데 여기서 갑갑해서 어떻게 지내요? 그리고 내가 뭐 앤가? 우리 강아지 다 커서 똑부러지게 잘하지만 그래도 내가 따순 밥이라도 먹여야지. 이제 수능인가 무엇인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공부에만 집중해야지. 할머니 수능도 알아요? 오, 할미를 우습게 알아. 이 할미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척척 박사요. 너도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할미한테 다 물어봐. 특히 소 키우는 데는 도가 텄어? 호호, 내 할머니 든든하다. 척척 박사 할머니 있어서. 근데 수능에 소 키우는 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크크. 나 공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크게 신경 안 써. 그리고 밥도 할 줄 알고. 걱정 마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틈틈이 시골 내려갈게요.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고 하면 되지.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까지 시골 가서 한 달 정도 있다 올까? 그랴. 정말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할미는 너 믿지만서도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제가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혹시라도 일 있으면 그 아빠 친구한테라도 연락해. 그래도 같이 서울 사니까 가까우니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여. 네, 안 그래도 아저씨가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렇고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서 공주된 기분이라니까. 걱정 마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 공주님, 아프지 말고 밥 꼭 챙겨 먹고 댕기고 할머니 또 전화할게. 네, 할머니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부모님이 더 그리웠고 이미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은 다시 또 쉼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저씨, 주무세요? 아니, 이제 퇴근하려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사업하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네, 피곤하실 텐데 그럼 주무세요. 나연아, 네? 엄마 아빠한테 갈까? 아니요. 그냥 전화 드린 거예요. 아저씨 잘 지내시나? 그냥 안부 전화. 기특하네. 아저씨 안부도 챙기고. 안 그래도 오늘 기현이 놈 생각나서 퇴근하면서 가볼까 하던 참이었어. 너도 같이 갈래? 정말요? 그럼 저도 같이 갈래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마지막 말은 목구멍으로 삼키며 저는 아저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 동안 밖에서 조용히 기다려주셨고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제 사진과 편지를 납골함 옆에 고이 세워두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에게 약한 모습보다는 내가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 걱정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것일 테니까요. 그렇게 가끔씩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생각난다며 엄마 아빠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원에 같이 갈래? 연락을 했고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오는 길에는 꼭 한정식 집에서 진수성찬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말은 안 해도 저를 챙겨주시는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랴 알바하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아저씨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겨 서로 바빠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느라 자주 만나고 연락하진 못해도 늘 마음 한켠에서는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모두 돌아가시고 정말 세상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리워해서일까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외동의 늦둥이였으니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오죽했을까. 저를 혼자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면서도 편하지 않으셨을 텐데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아저씨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제가 울 수 있는 넓은 가슴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셨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꾸 제가 도와달라고 할 수 없고 저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에 점점 아저씨에게는 몇 달에 한 번 가끔 안부만 묻고 지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탔던 탓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앞뒤 구분 못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결혼 내내 실감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인쇄소에 취직을 해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하면서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사귀는 6개월 동안 매일 일 끝나고 저를 만나러 오고 저한테 어찌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마치 우리 아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알콩달콩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다 싶어 몇 달 만나다 결혼을 했는데 역시 결혼은 사람을 짧게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계절이 바뀌는 걸 겪어보고 그 집 식구들도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제가 시집가서 파출부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삶이 너무 한심하고 서글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내가 원하던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하게 웃음이 넘치는 그런 걸 꿈꾸었는데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나 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을 해보는데 영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미야, 오늘은 아빠가 감자탕 드시고 싶다니 돼지뼈하고 시래기 사가지고 얼른 와서 끓여라. 어머니, 저 오늘은 일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끓이시면 안 될까요? 감자탕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서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할 텐데요. 아니면 어머니가 재료만 좀 사다 두시면 제가 퇴근해서 손질하고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지. 근데 내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 언니가 와 있지 뭐니? 지금 언니 자고 있으니 내가 애를 봐주고 있어서 꼼짝도 못해. 아, 형님 오셨어요? 그래, 둘째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첫째까지 보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속상해서 원. 언니한테는 내가 손주 봐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네가 솜씨도 좋으니 저녁도 먹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이서방도 퇴근하고 우리 집에 오기로 했으니 급한 일 아니면 빨리 와서 저녁 맛있게 차려라. 언니 좋아하는 갈비도 해주면 좋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언니는 남편의 누나, 저한테는 시누이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언니? 아빠? 가족 좋아하시네. 저는 속으로 시댁과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결혼 얘기를 넌지시 꺼냈을 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규 씨, 나 반고아인 거 알잖아. 아마 민규 씨 부모님이 아시면 반기시지 않으실 거야. 아니야, 나연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벌써 걱정을 하니? 너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내가 벌써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했어. 물론 부모님이 처음부터 너 받아들이신 건 아니지만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내 말씀 들으시곤 마음을 열고 너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야. 민규 씨, 벌써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준비할 줄은 몰랐어. 너 걱정하고 힘들게 하는 거 싫다. 고아라지만 누구보다 반듯하고 열심히 사는 거 내가 잘 알아. 우리 부모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너라는 사람에 대해 알면 더 좋아할 거고. 벌써 울면 어떻게 해. 이제부터 시작인데.
우리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어릴 때 못 받았던 가족들 사랑 모두 받게. 내가 도우고 잘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민규 씨. 나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마련된 상견례 자리부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애썼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우리 민규랑 결혼해서 우리 집 막내딸 하자.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아버님은 아빠, 시누이는 언니로 불러.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가족같이 대해주신다니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울고 시어머니는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달래주셨습니다. 사실 상견례라는 건 양가 가족들이 한식집 같은 곳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가족이 없다 보니 저와 남편의 가족들만 만나는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네모난 테이블에 양쪽으로 가족이 나눠 앉는 대신에 둥근 테이블에 모두 둘러 앉을 수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장소를 예약해둔 남편의 배려에도 감동하고 이래저래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내 가족, 엄마, 아빠가 생긴 날이니까요. 덤으로 언니까지. 물론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있던 상태라 애 보느라 바빠서 자주 볼 시간은 없었지만 원래 여자들은 여자 형제끼리 잘 맞는다고 하던데 저도 그런 언니와 부모님이 생기는구나.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구름 위에 떠다니는 기분이었고 마침내 행복에 겨운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분가하지 않고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한 터라 저는 계속 일을 하니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해주시면 우리가 생활비로 매달 넉넉하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막내딸 잘 잤니?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라니 그냥 엄마라고 해. 네, 엄마. 10년 동안 엄마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 엄마라는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하였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애타게 불렀던 이름이던가. 내가 좀 빨리 깨웠지? 아니요,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새벽에 일찍 깨우신 거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손목이 안 좋아서 당분간 아침 차리고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괜찮으면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러지. 어머니는 얘기를 꺼내시면서도 계속 저한테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며칠 참아보려고 했는데 영 안 되겠어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손목 다 나을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는구나. 그런데 살림하면서 손을 안 쓸 수가 있나? 파스를 붙인 오른쪽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영 시큰한 게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힘들면 내가 토스트라도 간단하게 해주마. 어머니, 아니 엄마,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저 엄마 아픈 거 싫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랑 사셔야죠. 제가 아침도 하고 당분간 집안일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내가 미안해서. 에이, 뭐가 미안해요. 딸이 엄마 아프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고맙다, 우리 딸.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부터 아침은 물론 집에 계시는 시부모님들의 점심, 저녁까지 열심히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일도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 그때부터 밀린 빨래며 청소 등을 했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내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더 잘하고 싶고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뿌듯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손목이 다 나은 것 같은데도 집안일은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목은 다 나았지만 이번에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하겠다 하시니 저로서는 쉬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을 하는데 기업형으로 좀 크게 키운다며 집에서 얼굴 보는 시간이 길지 않았고 오히려 시누이는 둘째 임신한 몸으로 첫째까지 보기 힘들다며
우리 집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니 저녁 먹고 자고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뒷감당은 제 몫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이 자금이 필요해 지금 시댁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와 같이 살던 우리 집으로 시댁 식구들 모두 들어오자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새 놓지도 않고 가끔씩 들러 부모님 생각하며 쉬다 오곤 했는데 남편이 새도 안 주고 놀릴 거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좋아하실까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이사를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해서도 저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좀 잘해주는 것 같더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니 결혼 2, 3년 만에 저는 젊은 나이지만 이런저런 몸에 이상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손목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무조건 내가 희생해야 한다 했던 게 조금씩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한 번씩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지난번처럼 나 미분양 아파트 계약해야 하니까 계약서 사인하러 와. 또요? 지금 내 이름으로 계약한 아파트만 해도 세 채인데 대출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대출 받기도 어려울 텐데. 걱정 마. 벌써 내가 다 알아봤지. 당신 10년 동안 회사 꾸준히 다니고 신용도 좋아서 1금융은 어려워도 2금융에서 대출 받는 건 문제 없대.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우리 형편껏 살아요. 나 지금 대출금 내는 것도 빠듯해. 당신이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집안 살림은 부모님, 우리 시누네까지 새 가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나로서는 너무 버겁기도 하고. 당신 힘든 거 잘 알지. 내가 이번에 아파트 계약만 잘 성사되면 부모님 집 따로 마련해 드리자. 근데 내가 일단 돈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전에 아파트 2채 판 돈 있지 않아? 팔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어? 아, 그거는 회사에서 대신 매입한 거야. 결국엔 회사도 실제로 매매가 돼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라 아직 내 손에는 돈이 들어온 게 없어. 그래? 요즘 뉴스 보면 아파트 매물이 없어서 다른 아파트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하던데. 뉴스에서는 일부 얘기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보낸다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그런 줄 알아요. 현실은 나도 지금 집이 안 팔려서 힘들어 죽겠구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일이 안 풀린다는 사람 잡고 힘들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나중에 당신 일 잘 되면 그때는 우리 편하게 살자 하고는 마무리됐습니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붙잡고 얘기 좀 해야겠길래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당신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몸이 좀 힘들어서 쉬고 싶어. 당신 닮은 애기도 가지고 싶고. 근데 이렇게 살면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당분간만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면 어떨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꼴 보기 싫냐? 분가는 뭐 그냥 하나? 돈이 있어야지? 좀만 참고 기다리라니까. 너 요즘 걸핏하면 힘들다 못 살겠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매번 나만 보면 죽는 소리야.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변했어? 진짜 힘들어서 참고 참다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참기는 누가 참았다고. 네가? 개코나. 우리 부모님, 누나 모두 너 고아인 거 불쌍하게 생각해서 걷어주고 챙겨주는데 너는 아주 복에 겨워서는 어제 아빠 감자탕 끓여달라는 것도 엄마 보고 직접 하라고 했다며? 나 야근해야 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 그런 뜻이었어. 우리 엄마 몸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산 게 하루 이틀이야?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정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끓여 드실 수도 있지. 어머니는 365일 안 아프실 때가 없는데 나는 몸이 새로 만들어진 로봇이야? 나는 열이 펄펄 나는데도 회사도 못 나가고 누워 있었는데도 부모님 먹고 싶다는 거 다 해드렸어. 신우 오면 신우 애까지 챙기고 이제는 나도 좀 그만하고 싶다고.
어른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민규야, 내가 뭘 했니? 결혼은 좋은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 잘 받은 여자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건만. 이렇게 지만 알고 남편하고 부모 밥 차려주는 것도 싫다고 하는 게을러 터진 여자를 어디다 쓰니 도대체? 엄마!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도 걷어주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너는 고깟 감자탕 끓이랬다고 온 집안 시끄럽게 남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무슨 얼어 죽을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니 저는 부모님 모시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제가 대출금에 생활비에 다 감당해야 되고 집에서는 쉴 틈이 없으니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지 식구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럼 진작에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남편을 잡고 그래?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었다가는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네, 엄마, 아니 어머님. 그날부터 저의 생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핑계를 대며 미안한 표정으로 일을 부탁하던 시댁 사람들이 이제는 저한테 대놓고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일하기 싫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저한테 카드나 내놓으라고 하시길래 어디 쓰실 데가 있나 싶어 드렸는데 그 카드로 시도 때도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니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퇴근하고 집에 올 때도 카드 사용 문자로 제 핸드폰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대출금 갚으라는 문자까지.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 있어야 하나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마트에 들리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집 앞 치킨집에 익숙한 실루엣들이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안 차려도 되겠구나. 대신 돈은 줄줄이 새어나가는구나. 에휴. 한숨을 쉬며 옆을 지나쳐 가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고민할 때 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또 고스톱 하루 종일 쳤지? 친구들하고 치는 것도 모자라서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치고 있냐? 그러니까 손목이면 허리며 허구한 날 아프지. 나 몸보신하게 삼계탕 좀 끓여달라니까. 빚정발은 치킨이나 뜯어야겠어. 야, 이거 사. 이것도 네 돈 들여 먹는 거 아니면 감사한 줄 알아? 요즘 저 눈치 없는 며느님이 심기가 불편하니 당분간은 건드리지 말어. 그러다 저번처럼 우리 돈줄 날아가. 엄마도 참. 지금 우리가 본심 다 내보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쟤 못 도망가. 우린 가족인데 지가 죽고 못 사는 가족 버리고 고아가 어딜 가겠어? 그래도 며칠 전 민규한테 대드는 거 보니 안심하기는 일러 이거 사. 입 조심해. 민규, 넌 그러게 애라도 가지라니까 그걸 못해? 저번에 수진이처럼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집 팔아서 사채업자들한테 진빚 갚고 있으니까. 그거 다 갚고 나연이 이름으로 계약하라고 해놓은 집은 집가 오르면 우리는 대출금도 안 내고 몽땅 우리 집 되는 거라고. 내가 그거 하나로 참고 산다. 맹해가지고는 누가 그런 여자 거들떠다 보겠어? 그나마 쓸모가 있으니 내가 데리고 있는 거지. 여튼 남 편해. 알아서 살림 다 해. 돈도 벌어. 오빠랑 엄마도 기분 안 나쁘게 잘해. 우리 돈줄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희생하며 지켜온 가족의 실체가 이것밖에 되지 않더니. 장도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의자에 앉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마음껏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를 쉴 새 없이 나오도록 해놓고 저는 1시간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노래방 주인은 추가로 30분을 추가로 넣어주었고 저는 그 시간까지 알차게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내 발 아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엄마 아빠에게 버려진 느낌이지만 이제는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덜 그리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면 되지. 좋은 가정 꾸리면 되지 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필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봐도 보고 싶다고 외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듣는 사람 하나 없는 노래방 한 칸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 몇 날 며칠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니, 식구들인 척 하는 그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하며 죽을 끓여주는 게 아니라 배달시켜주고는 우리가 집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일 테니 나갔다 온다며 날도 좋은데 애 데리고 백화점 한 바퀴 돌자며 나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로도 제 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결혼 반지는 그대로 화장대에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나한테 한 못된 짓 모두 갚아주고 싶었지만 법은 저한테 너무 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는 상태라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게 그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찾아올 것 같아 사장님에게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연 씨, 10년 동안 잘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둔다니 서운하네. 나는 나연 씨 믿고 너무 든든했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무슨 일 있어? 아, 애기 가진 거야? 아니요. 제가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식구들을 좀 피해서 당분간 지내야 될 것 같아서요. 회사도 다 아니까 찾아올 것 같고 전화로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 집안에 일이 있다니 어쩔 수 없긴 한데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 연락도 종종 하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은 나쁘지 않게 했었나 보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 동안은 회사에서 사장님과 직원으로 일적으로만 대하고 사적으로 나를 믿는다던가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역시 마지막이라는 건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나 봅니다. 아저씨에게 연락할까 싶었지만 괜히 좋은 일도 아니고 심려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